서윤아, 나 재활병동으로 가야 한대. 병원비가 꽤 나온다더라. 아, 어머님, 그거요. 지금 저희도 좀 빠듯해서요. 예준이 태권도도 시작했고, 제가 카페 준비하면서 쓸 일이 많아서. 그럼 정우한테라도 얘기해줘. 정우 씨도 요즘 월급이 줄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머니가 병원에서 쓰신 거, 어머님 보험으로 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77살 나복희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습관처럼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보일러를 아끼느라 밤새 꺼둔 탓에 방바닥은 발바닥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멸치 육수를 냄비에 붓고는 전날 손질해둔 무와 두부를 넣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자 손자 예준이 입에 맞게 된장을 조금만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복희 씨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복희 씨 입에는 조금 싱거웠지만 일부러 그랬습니다. 며느리 서윤 씨가 짜다고 또 뭐라 할까봐 이제는 간도 맞추기가 두려웠습니다. 아이 밥상을 다 차려놓고 시계를 보니 6시 55분이었습니다. 손자는 7시 반이면 유치원 통학 차량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밥을 먹이고 씻기고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예준아, 우리 강아지 일어나야지. 복희 씨는 손주가 지내고 있는 작은 방문을 살며시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는 아이 혼자 자고 있었고 며느리와 아들 부부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늦게 들어왔는지 아직 자고 있고 며느리는 새벽 2시 넘어서야 잠들었다는 걸 복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희 씨는 손자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깨웠습니다. 예준아, 해님 떴다. 할머니랑 밥 먹자. 응, 싫어. 더 잘 거야. 잠결에 몸을 뒤척이던 아이가 이불을 다시 뒤집었었습니다. 복희 씨는 조용히 웃으며 아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손자 얼굴을 닦고 잠을 덜 깬 얼굴에 치악칠한 칫솔을 물려줬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반쯤 눈을 뜨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나 졸려. 배 안 고파. 그래도 한 숟가락만 먹고 가자. 예준이 머리 좋아지려면 아침 꼭 먹어야지. 아이를 안아 식탁에 앉힌 복희 씨는 미리 담아둔 국과 반찬을 손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사실 복희 씨는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허리 아래쪽이 욱신거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옮기거나 장시간 숙이는 동작을 하면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아들은 항상 바쁘다며 귀찮아했습니다. 예준이가 밥을 다 먹고 유치원 가방을 메고 나서자 복희 씨는 다시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나서야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 마시려던 찰나 며느리 서윤 씨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예준이 보냈어요? 응, 방금 나갔어. 밥 잘 먹고 갔어. 휴, 다행이에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나가봐야 돼요. 카페 공간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 알았어. 예준이 유치원 끝나면 내가 데려올게. 네, 그거요. 오늘 저녁도 좀 부탁드려요. 애 보면서 저녁 차려주시면 진짜 감사하죠. 서윤은 입에 발린 듯 웃으며 작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복희 씨는 늘 그렇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거워졌습니다. 점점 당연해지는 부탁들, 가끔 고맙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손자를 데려온 건 오후 3시 반이었습니다. 그 무렵 복희 씨는 이미 찬밥을 볶아 김치볶음밥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예준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냉장고 앞에 앉아 아이스크림부터 찾았습니다. 그거 나중에 먹자. 밥 먼저 먹어야지. 싫어. 복희 씨는 달래고 달래 결국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한 숟갈 먹이면 도망가고 또 붙잡아 앉히고 만화 틀어주고 달래면서 먹였습니다.
저녁 6시가 넘자 며느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늦는다는 문자 한 통을 보냈고 복희 씨는 결국 예준이까지 씻기고 잠자리까지 챙겼습니다. 혼자 남은 부엌에서 복희 씨는 예준이가 먹다 남긴 국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찬밥에 국 한 술, 멸치 볶음 조금. 그걸 먹으면서도 내일 아침 예준이 뭘 먹일지, 장은 언제 봐야 할지 머릿속이 분주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치우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던 그때 복희 씨는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허리에서 번개 같은 통증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통증에 순간 숨이 턱 막혔고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복희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허리를 감싸쥐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괜찮아.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지. 그날 밤 복희 씨는 등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로 누워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아들에게 하려다 그냥 꾹 삼켰습니다. 아들은 늘 바쁘고 며느리는 듣는 둥 마는 둥 그저 일이 귀찮아질 뿐이라는 걸 복희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희 씨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 냉장고의 작은 진동, 그리고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숨소리.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복희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안 보면 누가 보겠어. 내 손주인데. 그 말에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 아침 복희 씨는 또 가장 먼저 부엌불을 켰습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직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복희 씨는 그날도 새벽같이 부엌불을 켰습니다. 예전과 달리 허리가 굳은 느낌이 여전했지만 예준이 밥부터 챙겨야 했기 때문에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야 겨우 허리를 쭉 펴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 허리가 다시 찌릿하게 당겼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서윤 씨는 친구들과 놀고 왔는지 한껏 꾸민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친구 만나서 좀 늦었어요. 그래, 점심은 먹고 왔지? 네, 브런치 카페 갔는데 새로 생긴 데예요. 분위기 진짜 좋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같이 가요. 복희 씨는 멀뚱히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집안일 하나 하지 않고 나가 노는 모습에 화가 날 만도 했지만 애써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복희 씨는 안방에서 빨래를 개다가 다시 허리 통증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낼 때 살짝 삐끗한 허리는 이제 점점 걸을 때마다 쑤시고 당겼습니다. 복희 씨는 아들에게 말을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식사 후 복희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우야, 엄마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다. 좀 쉬면 나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아이고, 병원은 가봤어요? 시간이 없지. 예준이 데리고 다니다 보니. 어머님, 요즘 같은 세상에 애 때문에 병원을 못 가신다니. 유치원 연장 보육도 되는데. 그래도 아직 애가 어려서 낯가리잖아. 할미가 데려오면 잘 따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잘 따르니까 좀 불편하긴 하네요. 애가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으니. 가끔 속상해요. 복희 씨는 그 말에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복희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가 나를 따르는 게 잘못인가? 며칠 후 복희 씨는 진통제를 삼켜가며 아이를 안고 유치원에 데려가다가 결국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치원 앞 계단에서 예준이를 내리려다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교사 한 명이 달려왔고 복희 씨는 다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예준이는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파? 복희 씨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신고로 구급차가 와서 복희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요추 골절 소견을 내렸고 곧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아들 정우와 며느리 서윤 씨는 응급실로 도착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갑자기 왜 그렇게? 예준이 안고 가시다가 넘어졌다던데, 아이고. 복희 씨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이틀 뒤로 잡혔고 복희 씨는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원 수속 당시 병원 측이 보호자 분께서 보험 처리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복희 씨는 보험이 들어있는 건 알았지만 자신이 동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복희 씨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복희 씨는 혼자 끼니를 때우고 재활 운동도 혼자 받았습니다. TV를 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손주가 보고 싶었습니다. 수술 당일 손주가 보고 싶어서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로부터 전해들은 말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요즘 애가 감기 기운 있어서 못 데리고 가요. 수술이 끝난 후에도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병원에서 깜짝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 정산 관련해 보호자 서류가 필요하다며 연락해온 것이었습니다. 복희 씨는 그제야 보험이 완전히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보험 얘기 들었는데 그게 니네가 전부 처리한 거니? 아, 엄마 그거 복잡해서 그냥 서윤이가 알아서 했어요. 걱정 마세요. 근데 그 돈은 어차피 내가 다 냈던 거잖니? 예준이 태어나고 들어준 보험인데. 엄마, 지금 돈 얘기할 상황 아니잖아요. 몸이나 잘 회복하세요. 복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병실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 천장은 복희 씨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로 인해 번져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손자 예준이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예준이 오늘 유치원 갔을까? 밥은 먹었을까? 수술 후 하염없이 시이 지나도록 가족 중 그 누구도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정우는 일이 많아서 못 온다고 했고 며느리는 메시지 한 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예준이 보고 싶어 통화라도 해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준이의 음성이 담긴 짧은 영상 하나가 카카오톡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서 나랑 놀자. 보고 싶어요. 그 짧은 영상에 복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가슴 위에 꾹 눌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지금껏 버틴 인생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리고 수술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복희 씨는 새벽부터 몸살기처럼 몸이 쑤셨습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은 참을 만했지만 고열과 오한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보니 39.7도였습니다. 어르신, 염증 반응이 심하네요. 혹시 가족분 연락드릴까요? 복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좀 있게 해줘요. 그렇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열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축축하게 젖었고 식사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머니, 깜짝 놀란 복희 씨가 고개를 돌리자 손자 예준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학교 가방을 맨 채 며느리 서윤 씨가 짜증 섞인 얼굴로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준아, 할머니 아프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예준이는 복희 씨의 침대에 올라타 할머니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복희 씨는 아이 몸에서 나는 따뜻한 온기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예준이가 유치원에서 할머니 얘기하다 울었어요. 선생님이 전화해서 데리고 오긴 했는데 복희 씨는 그 말에 입을 닫았습니다. 복희 씨는 예준이의 작은 손을 감싸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 하나 잡으려고 난 여기까지 왔구나. 예준이는 그날 병실에 한참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복희의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야 해. 나랑 자전거도 타기로 했잖아. 그래, 그래야지.
우리 예준이랑 자전거 타야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 씨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오빠가 회사 끝나면 올 거예요. 저는 먼저 갈게요. 병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희 씨는 예준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예준아, 너 때문에 내가 살아. 그날 밤 복희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대로 살아선 안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사람은 아플 때 누가 곁에 있었는지를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병실엔 오직 예준이와 간호사뿐이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복희 씨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통증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몸을 뒤척일 때마다 허리 쪽이 쿡쿡 찔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더 쓰렸습니다. 며느리 서윤 씨는 아예 오지 않았고 아들 정우 씨도 주말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날도 복희 씨는 병실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병동은 의외로 조용했고 복희 씨는 휴대폰 액정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송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저 보험 담당 선생님이 오셨어요. 잠깐 말씀 나누실 수 있으세요? 복희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험 담당자? 복희 씨는 무슨 이야기일까 싶었습니다. 복희 씨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앉아 담당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친절한 미소로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나복희님 맞으시죠? 현재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처리되고 있고요. 보호자분께서 남은 자기부담금만 정산하셨습니다. 복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호자요? 누가요? 며느님 되시는 이서윤 씨요. 이서윤 님 명의로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관련 서류 모두 처리됐습니다. 수술 전날 이미 보험금 일부선 청구됐고요. 복희 씨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예준이 돌 무렵 혹시 모르니 며느리가 실비보험을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때 여유가 없다고 해 보험료는 본인이 매달렸습니다. 그 보험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 서명도 안 했는데요. 보험 담당자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보호자 동의 하에 자동 청구 진행됐고요. 저희는 서류만 검토합니다. 다만 향후 지급 확인서에 본인 사인만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직원이 나가고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복희 씨는 허리를 붙잡은 채 무거운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정우 씨가 퇴근길에 병실에 들렀습니다. 정우야, 너희 보험 처리한 거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했니? 아, 그거? 엄마 힘드실까봐 그냥 서윤이가 알아서 했어. 걱정 마세요. 처리 잘 됐어요. 근데 그 보험료 엄마가 지금껏 냈잖아. 그리고 수술 받은 사람은 나고. 아니, 엄마, 그걸 왜 지금 와서 따져요? 서윤이가 바쁜 와중에도 엄마 힘들다고 대신 처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가족끼리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거 아니에요. 복희 씨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남기고 그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복희 씨는 송 간호사에게 식은 죽을 건네받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나 혼자 다 알아서 해야지. 누구 바라면 뭐해. 송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부모님 돌보는 자식들 보기 힘들어요. 마음 다치지 마세요. 복희 씨는 잠시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희 씨는 예준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예준이는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며 반갑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나 보고 싶었죠? 나 그림도 그렸어요. 복희 씨는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예준이 그림은 누구보다 잘 그리지. 다음에 할미한테 보여줘. 그 통화가 끝나고 나서 복희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기대 말아야겠다. 이후 병원에서는 퇴원 날짜를 정했습니다. 재활 병동으로 옮겨 한 달간 입원 치료를 하자고 했고 비용도 꽤 될 거라고 했습니다.
복희 씨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나 재활병동으로 가야 한대. 병원비가 꽤 나온다더라. 아, 어머님, 그거요. 지금 저희도 좀 빠듯해서요. 예준이 태권도도 시작했고, 제가 카페 준비하면서 쓸 일이 많아서. 그럼 정우한테라도 얘기해줘. 정우 씨도 요즘 월급이 줄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머니가 병원에서 쓰신 거, 어머님 보험으로 했잖아요. 통화는 짧게 끝났고 복희 씨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꼭 쥐고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밤 복희 씨는 송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 바로 요양병원으로 갈 수 있어요? 송 간호사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어르신, 집에 안 가실 건가요? 이젠 거기 갈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서요. 눈부시게 맑은 날이었지만 복희 씨의 마음은 꽉 막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복희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받을 수 없다는 안내 음성이었습니다. 그제야 복희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복희 씨의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겨우 진정시킨 복희 씨는 며느리 서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대신 들리는 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복희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나야.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들러주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떨린 걸 느꼈습니다. 분명 메시지를 남긴 지 3일이 지났지만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보호자 측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며느님께서 요즘 카페 오픈 준비로 조금 힘들다고 하시네요. 조만간 오신다고는 했어요. 복희 씨는 그 말에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바쁘면 그럴 수 있죠. 젊은 사람들 다 그러니까요. 그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병실로 복희 씨 앞으로 택배 상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송 간호사가 열어보니 그 안에는 미지근한 김밥 2줄과 보온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온병에는 미역국이 담겨 있었고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신이 없어서 찾아뵙지 못했어요. 미역국 좀 드세요, 서윤. 복희 씨는 조용히 미역국 뚜껑을 열었습니다. 국은 이미 식었고 김밥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희 씨는 조용히 그것들을 하나씩 입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병실 옆자리 환자가 퇴원하면서 환자의 가족들이 간식을 돌렸습니다. 과일 상자와 떡, 오렌지 주스를 받았는데 복희 씨는 가만히 오렌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 정우와 예준이가 같이 마트에서 귤을 고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맛있어. 이거 사자. 그래, 예준이 먹고 싶으면 사야지. 그 시절의 며느리와 손자가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복희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화 한 번만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네. 다음 날 복희 씨는 휠체어를 타고 병동 안의 작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간호사 추천으로 요양 이후의 삶이라는 노인복지 책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도 함께 죽어간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살아나면 몸은 버티게 된다. 복희 씨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는 책을 덮었습니다. 재활운동이 2주차에 접어들 무렵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의 말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 중반쯤 퇴원하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꾸준히 운동만 하시면 된대요. 복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그렇죠. 하지만 그 말이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집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이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퇴원 이틀 전 병원 사회복지사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에 혼자 계신가요? 네, 그런 셈이죠. 퇴원 후 요양보호사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가까운 요양병원 연결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복희 씨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요양병원 좋아요. 그쪽으로 알아봐 주시길 부탁할게요. 복희 씨는 더는 자식들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퇴원 하루 전 복희 씨는 병원 1층 원무과로 내려갔습니다. 요양센터 입소 전 마지막 서류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무과에 가니 간호사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복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수납 관련 마지막 확인 도와드릴게요. 복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비 총액은 628만 원이에요. 실손보험 처리로 510만 원이 청구됐고요. 환급분은 보호자 지정계좌로 어제 입금 완료됐어요. 복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껌뻑였습니다. 환급됐다고요? 네, 실손보험은 실제 치료비에서 일정 비율이 환급되거든요. 보호자분, 이서윤 씨 명의로 되어 있어서 어제 입금되었고요. 복희 씨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제 통장이 아니라 며느리 통장으로 간 건가요? 보험 계약자 명의 기준으로 지급되거든요. 이미 여러 건 병원비 대납 내역도 있으셨고요. 그 말에 복희 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이라 복도는 분주했지만 복희 씨의 마음은 고요한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돈은 분명 자신이 냈고 자신이 병이 나서 쓴 병원비였습니다. 하지만 잘 처리했어요라는 말 한마디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복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요양병원 주소와 시간을 적은 메모지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병실에 들렀습니다. 어르신, 퇴원 축하드려요.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 간호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고 복희 씨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체념이었습니다. 다음 날 복희 씨는 오전 10시에 퇴원 수속을 마치고 요양병 차량을 타기 위해 병원 앞까지 나왔습니다. 어두운 청색 점퍼를 입고 가벼운 캐리어 하나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복희 씨가 놀라 돌아보니 예준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엔 며느리 서윤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따라왔습니다. 예준아, 어떡해. 예준이가 자꾸 병원 간다고 해서요. 퇴원한다니까 꼭 보고 싶다고 떼를 써서 잠깐 들렀어요. 복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예준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안 가요? 할머니 방에 가자. 우리 예준아. 할미가 잠깐 멀리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그래. 그 짧은 포옹이 끝나고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님 보험금 들어왔대요. 복희 씨는 그 말에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그 보험 내가 내 돈으로 든 거야. 내 병 때문에 쓰인 거고. 그러니까요. 어머님 병 때문에 쓴 거니까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고요. 나중에 혹시 다시 아프시면 또 쓸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보험이 어디 한 사람 몫이에요? 가족 건 다 합쳐 쓰는 거죠. 정우 오빠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 순간 복희 씨는 모든 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더는 설득도 부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희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예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준아, 할미가 어디서든 잘 있을게. 우리 예준이도 잘 지내야 해. 할머니 꼭 다시 와요. 약속. 복희 씨는 아이의 작은 손가락과 약속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예준이 태권도 시간 늦겠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어머님. 차량에 올라탄 복희 씨는 뒷좌석 창문 너머로 병원 앞을 지켜봤습니다. 손자와 며느리의 뒷모습이 작게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복희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처리했다는 말이 사람 마음까지 정리하는 말일 줄은 몰랐네. 복희 씨는 요양병원 203호에 입소한 지 2주째였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창문 너머로는 작은 산이 보였습니다. 새벽이면 솔바람 소리, 낮이면 운동장에 나와 걷는 노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복희 씨는 센터 로비에 마련된 독서 코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복희 어르신,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복희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작은 상담실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 몇 장과 복희 씨의 건강보험 관련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쪽에서 지난 입원비 정산 관련해서 센터로 연락이 왔어요. 미납 부분이 있어서요. 복희 씨는 놀랐습니다. 보험으로 다 처리됐다던데요? 남은 건 없다고 들었는데. 실손보험으로는 큰 금액이 정산됐지만 추가 치료비와 식대 일부가 누락된 채 처리된 것 같아요. 82만 원 정도 밀렸다고 합니다. 복희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 보겠습니다. 복희 씨는 복지사 방을 나와 점심시간 끝 무렵센터 마당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아들에게 2번 울리다가 꺼졌습니다. 그 다음은 서윤 씨에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음성사서함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결국 복희 씨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윤아, 지난 병원 정산분이 덜 됐다고 해. 82만 원 정도래. 혹시 확인 좀 부탁할게. 그날 오후 5시쯤 복희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정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복희 씨는 서둘러 받았습니다. 엄마, 서윤이한테 연락하셨어요? 그래, 병원비가 남았다고 해서. 나는 다 처리된 줄 알았는데. 엄마, 그게 꼭 지금 엄마가 직접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서윤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계세요. 그래도 내가 입원했던 건데 그 돈 때문에 센터에도 연락이 왔다더라. 서윤이 요즘 카페도 바쁘고 예준이 하원도 힘들어요. 솔직히 엄마가 그렇게 자꾸 문제 생기면 우리도 감당이 안 돼요. 복희 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말 속엔 당신의 문제는 우리 짐이라는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복희 씨는 센터에서 제공한 아침 죽을 다 먹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점심에도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복희 씨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놓고 또 들여다보다가 내려놨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박 팀장이 다시 복희 씨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정우 씨께서 센터로 연락 오셨어요. 본인이 직접 결제하긴 어렵다고 하시면서 통장 사본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복희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상했습니다. 그 보험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전했습니다. 아침엔 식판을 보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고 점심시간엔 방에 남아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복희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치고 잔디밭 위에 햇살이 맺히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무렵 센터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박 팀장이 복희를 불렀습니다. 복희 어르신, 외부에서 등기 하나 왔어요. 우편이에요. 복희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노란 편지 봉투 하나와 조그마한 초코바 2개, 크레용 몇 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겉면에는 아예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예준이가 보내요. 꼭 읽어주세요. 비밀이에요. 복희 씨는 순간 2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복희 씨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흰 도화지에 진하게 눌러 쓴 글씨. 군데군데 크레용 자국이 남은 어린아이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예준이에요. 할머니 병원 갔을 때 많이 걱정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안 오니까 자꾸 생각나요. 엄마는 바쁘다고 그러고 아빠는 말 안 해줘요. 근데 나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 써요. 할머니랑 자전거 타기로 했는데 기억나요? 나 이제 혼자서도 타요. 할머니 다시 와요. 복희 씨는 편지를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편지 한 장을 꼭 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센터 복지사가 방에 들렀다가 복희 씨의 울음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마음이 좀 풀려서요. 복희 씨는 눈을 닫고 초코바 하나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아이 손으로 넣은 그 작은 선물이 자신에게 세상 어떤 약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복희 씨는 직접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천천히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예준아, 우리 예쁜 손자 할머니가 너 편지 잘 받았단다. 너의 글씨, 색깔, 말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할게. 자전거 혼자 탈 수 있다니 할머니 너무 기쁘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서 같이 타자. 할미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항상 너를 많이 생각하고 사랑해. 편지를 다 쓰고 복희 씨는 봉투에 넣어 테이프로 꼭꼭 붙였습니다. 센터 외출이 가능한 날 복희 씨는 직접 우체국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봉투를 내밀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편지 꼭 손자한테 직접 가야 해요. 복희 씨는 우체국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햇살이 마음까지 데워주는 듯했습니다. 그 주 주말 복희 씨의 휴대폰으로 번호가 떴습니다. 받아보니 아이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편지 봤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또 쓸게요. 복희 씨는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활짝. 그래, 우리 예준이. 할미는 늘 네 편이야. 꼭 기억해. 편지를 보낸 지 5일째 되는 날. 복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센터 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라일락이 피기 시작한 봄이었고 햇살이 그리 따뜻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정우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지만 복희 씨는 마음이 급하게 뛰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받아들고 조용히 여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괜찮아? 그래, 뭐 일 있어? 예준이한테 편지 보냈다며? 복희 씨는 멈칫했습니다. 곧이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편지를 보냈지. 그리고 예준이가 답장도 줬는데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 그런데 복희 씨의 말을 들은 정우 씨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근데 그거 솔직히 우리 좀 당황했어. 서윤이도 되게 놀랐고. 뭘 그렇게 당황할 일이니? 걔는 내 손주야. 손주한테 편지 하나 쓰는 게 그렇게 불편했니? 엄마, 요즘은 아이 정서도 생각해야 하고. 예준이가 편지 보고 매일 할머니한테 전화하겠다고 뗐으니까. 우리도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그 말에 복희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너 어릴 때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도 한 번도 짜증 안 냈어. 네가 군대 있을 때도, 신혼 때도, 네가 연락 없이 며칠 사라졌을 때도 한 번도 엄마는 너 때문에 힘들다 그런 말 안 했어.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적을 복희 씨가 끊었습니다. 그래, 너네 사정도 이해한다. 근데 예준이 마음은 왜 무시하니? 걔가 진짜 보고 싶다잖아. 엄마, 그냥 우리랑 상의 없이 그런 식으로 연락하면 좀. 복희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상의 없이 너희는 내 보험금도 병원비도 거쳐도 다 정리했잖니? 근데 나는 손주한테 편지 한 장 보낸 게 그렇게 문제야? 정우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윤이 좀 예민해서 그래. 오해 말고. 그럼 이렇게 하자. 이제 나도 너희한테 상의 안 할게. 그날 저녁 복희 씨는 박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 명의로 휴대폰 하나 새로 개통할 수 있을까요? 이 폰은 정우가 요금 내던 거라서요. 네, 가능합니다. 복희 씨는 작은 돈을 꺼내 들고 센터 근처 통신사 매장을 찾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한 새 휴대폰을 손에 쥔 순간 이상하게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복희 씨는 다시 예준이에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준아, 할머니 번호가 바뀌었단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네가 연락하고 싶을 때 이 번호로 전화해. 할미는 항상 기다릴게. 네가 자전거 타는 거, 노래 부르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전부 다 듣고 싶어. 사랑한다, 내 손주야. 그리고 편지 봉투 안에 작은 장난감 부엉이 스티커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틀 후 복희 씨의 새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새 번호 맞죠? 나야, 예준이. 복희 씨는 엷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예준이. 목소리 듣고 싶었어. 할머니, 비밀 지킬게요. 엄마한테 말 안 할게요. 그래, 우리만의 약속이다. 그 짧은 통화는 복희 씨에게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복희 씨는 휴대폰을 꼭 쥐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누굴 원망도, 누구에게 기댈 생각도 없이 내가 원할 때 웃고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 거야. 5월 중순, 요양의 연두빛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복희 씨는 창가 의자에 앉아 손으로 뜨개질을 하며 햇빛을 받았습니다. 조용한 평화가 몇 주째 이어졌습니다. 더는 아들의 전화도 며느리의 메시지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박 팀장이 찾아왔습니다. 복희 어르신, 가족분께서 오늘 오후에 방문 예약을 넣으셨어요. 오후 4시쯤 도착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복희 씨는 뜨개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라 누구래요? 며느리분과 아드님 두 분이요. 복희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마주봐야 끝낼 수 있으니까요. 오후 4시 5분, 센터 1층 상담실 문이 열리고 정우 씨와 서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서윤 씨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복희 씨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우 씨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지금 많이 힘들어. 서윤이 카페도 문 닫고 나도 일거리 끊기고 예준이 학원비도 밀렸어. 복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엄마 통장에 예금 조금 남아있으면 진짜 한두 달만 도와줘. 서윤 씨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이런 부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님 혼자 생활하시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나아지면 좋잖아요. 복희 씨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복희 씨는 조용히 책상 위에서 자신이 들고 온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내 통장엔 남은 돈이 없어. 남긴 것도 없고 기대도 없고. 아니 엄마, 그걸 왜? 복희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혼자 산다고 생각 안 해. 여기 센터 사람들, 할머니들, 내 말 들어주는 복지사 선생님. 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너희는 내가 병원에 있을 땐 안 오더니 이제 와서 또 뭘 도와달라고?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다신 못 오겠네요. 복희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더는 오지 마. 복희 씨의 말에 정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복희 씨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젠 너희 얼굴 안 봐도 괜찮아. 그 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서윤 씨는 무겁게 일어나 나가며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 나 먼저 나가 있을게. 정우 씨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복희 씨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희 씨는 예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준아, 할미야. 오늘 너희 아빠랑 엄마가 왔었어. 진짜? 나도 갈 걸 그랬네. 아니야, 안 와도 돼. 우리 예준이는 전화 자주 해주는 게 할미한테 더 소중해. 할머니, 나 내일 그림 그려서 또 보낼게요. 복희 씨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고마운 선물이야. 며칠 뒤 복희 씨는 센터 복지사의 도움으로 작은 자취방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LH 소형임대였고
월세는 기초수급으로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싱크대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그녀에겐 새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박 팀장이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진짜 잘 지내세요, 어르신. 고마워요. 이제 진짜 내 집 같네요. 복희 씨는 창가에 화분을 올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아졌어. 이제 내 얼굴도, 내 인생도 내가 지킬 거야.